미세먼지를 연구할 때 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한때 이제 뭐 고등어가 미세먼지 주된 원인이다 발표가 돼가지고 사회적으로 이슈를 일으키긴 했는데, 중국에서 오염된 공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당에 영향을 주는데 뿌옇게 보이는 하늘이랑 실제로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이 시대 진짜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분,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의 박록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세먼지를 연구하는 분이 오셔서 오늘 정말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좀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새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나갔다 오면 좀 목이 칼칼하다는 느낌을 가질 때도 있고, 아니면 좀 멀리 있는 걸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좀 뿌옇게 보이는 날도 있고, 저는 사실 그런 걸로 많이 오늘 좀 더러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목이 칼칼하거나 멀리 있는 게 뿌얘 보이는 거, 미세먼지가 원인인 게 맞습니까?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좀 뭐 알러지 이런 게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저도 목이 약간 잠기거나 칼칼해지고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가 많아지면 직접적으로 신체가 반응하는 건 그걸 나타내는 사실입니다. 영향이 있군요. 그렇죠. 그 일반인들이 미세먼지 수치를 볼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그게 뭔가요? 실제로 말씀하셨듯이 뿌얘지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거는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 미세먼지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뿌옇게 보이는 이유는 공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면 미세먼지의 막 수증기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커지는 거거든요, 미세먼지가. 그래서 커진 미세먼지가 태양광을 갖다 반사를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태양광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뿌옇게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정이 나빠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하늘이랑 실제로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주변에 수증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뿌옇다고 해서 꼭 미세먼지가 높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관측에 의해서 나온 값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좀 판단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그 측정치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측정치보다 훨씬 더 빛을 많이 산란시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뿌옇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혹은 그 내가 사는 지역의 수치만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무슨 뜻인가요? 제가 사는 지역의 수치가 직접적으로 내가 마시는 공기에 있는 미세먼지 양이지만 이게 실시간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람의 방향이나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더 넓은 지역에 또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바람 부는 방향이면 서울을 기준으로 한다면 좀 더 서쪽의 미세먼지도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언제든지 쉽게 저희한테 이렇게 이동돼 가지고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새 삼한삼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흘이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저도 얼마 전에 SNS에 글을 써놓긴 했는데 우리나라는 깨끗하고 춥거나 더럽고 따뜻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다고. 이게 더러운 거랑 따뜻한 거랑 왜 관계가 있는 거죠? 되게 흥미로운 현상인데, 겨울철에 춥잖아요. 왜 춥냐면 기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시베리아에서 아주 차갑고 깨끗한 공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 온도가 내려가고 추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따뜻하다 그 말은 시베리아에서 공기가 오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시베리아에서 차가운 공기가 오지 않고 우리나라에 머무른 공기가 그대로 있다 이거거든요. 상대적으로 추운 날씨보다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공기가 정체돼 있으면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인간 활동이 배출하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자연스럽게 대기 중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도 올라가는 거죠. 되게 흥미로운 현상인데, 혹자는 온도가 올라가서 화학 반응이 막 일어나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이 정체 현상이랑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따뜻한 날은 좀 더 더러운 게 일리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이 상관관계가 되게 높게 나타나요. 그래서 겨울철 미세먼지 시즌에서 온도가 올라갈 때는 반드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집니다. 우린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아마 미세먼지를 만드는 인위적인 배출량을 상당히 많이 줄이면 다시 이제 3만 4원 현상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요인을 좀 줄이면 이라는 전제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미세먼지가 생겨나는 가장 큰 원인은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로 말씀을 드리면 이동 오염원이라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표현하는데,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이 미세먼지를 많이 만들거든요. 그게 진짜 그렇게 큽니까? 그렇죠. 특히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에서는 필연적으로 내연기관에서 질소 화합물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겨울철에 그 질소 화합물이 미세먼지로 쉽게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는 다 중국에서
중국에서 넘어오는 거 아니냐, 뭐 서해 바다에서 넘어오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럼 별로 연관 없습니까? 이게 약간 이제 외교적으로 좀 민감한 이슈긴 하지만 중국에서 오염된 공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안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공기는 이렇게 바운더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주는데 비단 중국의 영향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거기서 나온 오염 물질도 당연히 미세먼지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배출원들도 영향을 주는 거죠. 혹시 그런 게 퍼센트로 어느 정도씩 영향을 준다라고 연구가 되나요? 그 연구가 돼 있는 그런 이제 논문들이 있긴 한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상 패턴이 바뀌면 그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과거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뭐 중국의 영향이 뭐 50%, 60% 이런 연구도 있긴 하지만 또 때로는 중국에서 영향을 많이 주는 특정 날에는 70% 이상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지 않을 때도 있고 예를 들어 보면 저희 남한에 혹시 동풍이 부는 날은 중국에서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반대겠죠. 그건. 그렇죠. 서풍이 강하게 부는 날은 중국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런 걸 따져보면 특정 수치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기상학적인 현상이 바뀔 때마다 그 영향도 조금씩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중국의 미세먼지를 한국으로 안 넘어오게 중국 내륙에 가두고 또 우리나라는 오히려 맑은 하늘을 누리게 한다. 이런 영상이었거든요. 이거 말이 되는 건가요? 전문가적인 소견으로 봤을 때는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땅덩어리도 크고 배출도 많이 하긴 하지만 실제로 중국에 있는 공기가 수시간 내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거든요. 풍속이 초당 10m 정도를 분다 그러면 수시간이면 베이징에 있는 공기가 서울까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기의 흐름을 지구온난화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 주장은 약간 지금 현재 연구되고 있는 거하고 조금 더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기 오염이나 미세먼지를 연구할 때 중국의 영향 부분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게 되실 것 같은데 중국 자체는 옛날보다 훨씬 깨끗해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럼 넘어오는 미세먼지 양도 좀 줄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넘어오는 양은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땐 많이 줄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도 훨씬 더 깨끗한 날들 많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상대적인 기여도로 봤을 때는 이 기여도는 쉽게 바뀌진 않더라고요. 상대적인 기여도라면 초미세먼지 시즌 또는 뭐 겨울철에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예를 들어서 뭐 16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다 이러면 그 중에서 기여하는 상대적인 기여도, 중국의 기여도가 예전에 뭐 60%였다 그러면 그 숫자는 이렇게 쉽게 바뀌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줄어서 고마운데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양은 줄었기 때문에 훨씬 공기는 깨끗해졌죠. 하긴 그게 중요하죠. 절대적으로 줄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대기가 깨끗해질수록 지구 온난화가 가속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말이 되는 건가요? 맞는 말씀이고요.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미세먼지가 많아지면 뿌옇게 보이신다고 그랬잖아요. 뿌옇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햇볕이 반사돼서 저희한테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저희가 본다는 거는 어떤 물체에 햇볕이 반사돼서 반사된 태양광이 특히 가시광선이 눈에 들어와야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중간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많아지면 빛을 차단하는 거 그걸 우리가 산란 현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산란이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물체랑 눈 사이만 있는 게 아니고 우주로도 반사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초미세먼지가 많은 그런 지역에서는 그걸 우리가 이제 글로벌 디밍 이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태양 복사 에너지를 우주로 훨씬 더 많이 반사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차가워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동아시아가 최근 들어서 특히 뭐 중국이나 우리나 동아시아가 초미세먼지 농도를 많이 줄임으로 인해서 이런 효과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지구 온난화 현상도 조금 더 급격하게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도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럼 미세먼지를 늘릴까요? 그게 약간 저희 딜레마인데 그래서 미세먼지를 꼭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잖아요. 이걸 줄여야 되는데 기후변화도 저희가 막아야 되잖아요. 기후변화인데 주된 원인은 온실기체이기 때문에 온실기체의 배출을 훨씬 더 많이 감소를 시켜야 되는 거죠. 온실기체요? 온실가스, 온실기체 이렇게 표현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기존에 미세먼지가 많을 때에 비해서 적어졌잖아요. 훨씬 더 많이 감축을 해야지 저희가 원하는 온도 증가를 이룰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연구가 많이 되는 분야인가 봅니다. 글로벌 디밍이라는 용어까지 있는 거 보니까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미세먼지가 많으면 그만큼 온난화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렇죠.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1991년 6월에 필리핀에 있는 화산이 있었어요. 피나투보 화산이라는 건데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을 했어요. 근데 엄청나게 큰 폭발이었거든요. 보통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이산화황이라는 그런 물질이 배출이 됩니다. 워낙에 이제 강력한 폭발이어서 이산화황이 성층권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대기를 우리가 대륙권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보통 한 10km 정도 되거든요. 두께가. 근데 그
그 위를 성층권이라고 하고 거기가 이제 오존이 많은 그런 지역이죠. 근데 성층권까지 이산화황이 이렇게 이동이 됐고요. 그 성층권에서 초미세먼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 이산화황이. 그래서 1991년 이후로 전 지구 평균 온도가 약 한 0.5도 정도 줄었거든요. 야. 그리고 이 영향이 한 3년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에서 이제 과학자들이 착안을 해가지고 지구 온난화를 좀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뭐 성층권에 이런 인위적인 어떤 물질을 좀 뿌려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좀 줄일까? 아하. 또는 대륙권에, 그러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 특히 지표 가까운 부근에 햇볕을 좀 잘 반사하는 구름, 그러니까 하얀 구름을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좀 줄일까 하는 그런 연구들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 그 성층권에 인공적으로 미세먼지를 뿌려서 태양광을 막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SF 소설에 나오는 얘기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수년 전에 하버드에 있는 교수님한테 들은 것 중에 하나는 실제로 어떤 알갱이를 뿌려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좀 줄이고 성층권에서 우리가 원치 않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 물질을 찾았는데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뭔가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요? 네. 아, 또 뿌리기 너무 비싸네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좀 현실성이나 경제성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대륙권에 있는 구름을 조금 더 많이 만드는, 특히 바다에서. 그러면 또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반사해가지고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구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구에 썬팅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일론 머스크인지 아니면 빌 게이츠인지 누가 주장을 했는데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오는 그 패스에 반사판을 갖다 하나 띄워가지고 인공위성으로 그래서 복사 에너지를 줄이자, 그런 제안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SF에 나올 만한 그런 그러네요. 내용들이죠. 네네. 네. 그 예전에 비해서는 좀 깨끗한 날의 비율도 좀 늘어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실제로 미세먼지가 수치로만 보면 좋아졌다면서요? 그렇죠. 저희가 특히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로 나누긴 하지만 초미세먼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5년부터 측정을 시작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2018년에 23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정도 되다가 작년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게 한 16 마이크로그램 정도 되거든요. 세제곱 평방미터당. 그래서 약 한 31% 정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측정된 결과로 봤을 때 작년이 가장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았던, 가장 깨끗한 그런 겨울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느끼기에 깨끗하냐 더럽냐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미세먼지보다는 초미세먼지가 더 중요한가요? 네. 왜냐하면 초미세먼지가 작잖아요. 이 작은 녀석들은 주로 우리가 배출한 기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아까 질소산화물이 다 기체거든요. 기체가 미세먼지로 바뀌는 거예요. 미세먼지는 주로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조그만 알갱이들인데 그게 작을수록 쉽게 물에 녹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랑 금방 달라붙어요.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수증기 양이 많아지면 이게 조그만 알갱이에 수증기들이 엄청 금방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좀 커지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뿌옇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흡입하게 되면 폐나 또는 뭐 심하면 혈관까지 침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저희가 훨씬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게 좀 더 맞다고 봅니다. 저는. 초미세먼지가 공기가 더럽다라고 느끼는 제일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이 올해 미세먼지 아직 몇 달 남았지 않습니까? 겨울이? 올해 미세먼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부에서 이제 겨울철에 일반적인 어떤 기후나 기상 전망을 가지고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을 하는데 올겨울은 예년보다는 조금 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안 좋은 날도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그런 이유는 기상학적 패턴을 봤을 때 조금 더 정체 현상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이 됐지만 그거는 이제 뭐 예측이고요. 실제로 일어나 봐야 알지만 올해가 조금 더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결과는 있습니다. 전반적인 추세는 좋아지고 있지만 올해 한정으로는 조금 나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일반 가정집 안의 실내의 공기는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 미세먼지가 들어올까요? 실내로? 주로 실내 공기 오염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해보면 실내에서 이제 뭔가를 태우는 행위들 있잖아요. 요리를 한다라 할지. 그럴 때 이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요. 그런 경우는 실제로 실외에 있는 미세먼지 농도보다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때 이제 뭐 고등어가 미세먼지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좀 잘못 발표가 돼가지고 사회적으로 이슈를 일으키긴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요리를 하거나 또는 뭐 실내에서 뭔가를 태우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반드시
미세먼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실내에서 만약에 요리를 했다면 환기를 좀 시켜야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 흡연을 하지 않는 분들이 폐암에 많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렇게 요리를 할 때 연기랄지 이런 태우는 그런 행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의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폐암이 많이 걸린다라는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환경 기준 자체는 실외에서 측정하는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로 저희가 다 기준을 삼고 또 환경부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지만 실내는 일일이 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뭔가를 이렇게 태우거나 요리를 하실 때는 환기를 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촛불도 영향이 있습니까? 그렇죠. 촛불도 뭔가를 태우기 때문에 까만 연기가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까맣다는 건 그게 검댕 에어로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촛불 켰을 때 공기청정기가 막 돌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환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어도 환기를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창문 열면 바깥에 미세먼지가 들어오니까 환기를 안 하는 게 좋은가요? 그러니까 제가 기준을 딱 드리기 쉽지는 않지만 요리를 하실 때는 당연히 실내가 높습니다. 그럴 때는 환기를 하는 게 훨씬 낫죠. 근데 뭐 특정 날 예를 들어서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가 아주 고농도가 되는 그런 날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창문을 닫아 놓는 게 좋죠. 그래서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외부의 농도가 너무 높다. 그럴 때는 가급적 환기를 안 하시는 게 좋고 하지만 이제 낮을 때는 뭐 요리를 할 때는 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죠. 그것도 봐가면서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근데 적어도 뭐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환기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가적으로 이게 대책이 잘 세워져서 우리가 좀 깨끗한 공기 안에서 살아가면 그게 제일 베스트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계절 관리제라는 게 있다면서요? 이건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19년에 처음 시행해가지고 벌써 7년 차 됐거든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배출원들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예를 들면 노후 경유차 운행을 중단시킨다랄지 큰 사업장에서 배출원을 갖다가 줄이게 만들고 또 심지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석탄 발전을 갖다 조금 줄이거나 또는 뭐 멈추게 한다랄지 이런 정책을 갖다 저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겨울철 집중 관리 대책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계절 관리제 중에 하나가 또 중국과 서로 상호 정보를 갖다 교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농도가 발생했을 때 아무래도 중국에서 고농도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빠르게 그런 정보를 갖다 저희한테 알려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루에 한 번씩 서로 그 예보에 중요한 그런 정보들을 서로 교류하는 공동 연구나 뭐 상호 교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요? 네. 생각보다 교류가 많군요. 그렇죠. 이런 정책들을 했을 때 실제로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해에 비해서 최근 작년까지 비교해 보면 약 40% 정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줄었거든요. 물론 이게 뭐 100% 계절관리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또 중국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하지만 미세먼지가 높은 이런 겨울철 시즌에 특히 고농도가 있을 때 계절관리제의 영향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부터 올해 7번째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 건데 그러면 할 때마다 농도가 계속 좀 낮아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네. 굉장히 효과적이네요, 그럼? 그렇죠. 그래서 작년이 가장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았습니다. 2019년 이후로. 그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이럴 때 좀 뿌듯하지 않으신가요? 뿌듯하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줄어가지고 연구할 게 없을까? 이건 농담이에요. 연구할 대상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약간의 뭐랄까. 근데 뭐 저도 공기를 마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깨끗한 공기를 마주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즐거운 일이죠. 오늘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환경을 위해서 처리하고 있는 정책들이 꽤나 효과적이라는 걸 하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는 일들이 효과를 보고 있는 이 타이밍에 저 같은 일반인들, 개개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좀 더 노력하면 같이 환경을 조금 깨끗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요? 저 수도권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오염원은 대부분 내연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그런 환경 정책을 펴고 있긴 하지만 질소산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자동차로 바꾸는 거. 다시 말해서 그렇죠. 전동화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전기차로 가면 많이 주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기차 자체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다 충전하는 전기 만들 땐 배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를 만드는 화력발전에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이 바뀌어야 되죠. 전기를 발전하는 방법도.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전기차 사용밖에 없군요. 전기차 사용도 있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가까운 거리는 좀 걸어간다거나 매일매일 생활하실 때 쓰시는 에너지를 조금 절약해서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편하게 쓰는 일회용품도 가급적이면 다회용기를 쓴다랄지 그런 행동 패턴으로 바뀌면 훨씬 더 대기오염을 갖다 조금 줄일 수 있는 행동 방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의 박록진 교수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의 현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예전보다 분명하게 조금씩 더 깨끗해지고 있으니까요. 아마 내년에는 그리고 후년에는 오늘보다 훨씬 더 깨끗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